도서관 편향포랑. 그래 그래.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저희가 특별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 광진구에 있는 그 작은 도서관들의 그 협의회예요. 모임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구이동 광장동 쪽으로 해서 도서관 3개가 있는데 아름드리 혹시 아세요? 아름드리 도서관 들어보신 분? 아 가보신 분? 있으시네요. 정립회관에 보면은 안에 이제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서관이고요. 그 도서관이 사실은 그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랑ING라고 혹시 안산역 사거리 혹시 아세요? 혹시 사랑ING 오신 분? 아, 많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ING는 안산역 사거리에 그 세박교회 혹시 아세요? 그 옆으로 한 2건물인가 3건물만 내려오면은 저희 도서관이 4층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올라오기가 굉장히 애매한 도서관이어서 어떤 지나가는 청년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작은 도서관 간판을 볼게요. 그래서 올라와서 막 책을 보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가 도서관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희 도서관에 들어오면은 여기 집이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거기가 빌딩이고 거의 주거 환경이 아닌데도 약간 집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런 작은 도서관입니다. 한 40, 50대를 좀 대상으로 20, 30대도 잘 안 오고요. 40, 60, 70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놀자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우리 놀자 도서관은 이 어린이 작은 도서관으로 되게 특화되어 있는 도서관이고, 그리고 오늘도 놀자 도서관에서 많이 오늘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3개 도서관이 오늘 좀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그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서 또 흔쾌히 오늘 포럼에 사회를 봐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사회가 아니라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어저께 사회로 되게 많이 저희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진행을 제가 맡았고, 그리고 오늘 강의는 우리 오지은 관장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흔쾌히 정말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작은 도서관으로 모였다 보니까 저희가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같이 친해지고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그 작은 도서관을 기점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공 도서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아주 작은 도서관에서 좀 하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도서관 놀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돌봄을 정말 의식치 않고 했을 건데 돌봄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40, 60대의 갱년기도 저희도 책임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저희도 그런 돌봄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이제 관계망도 형성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거는 하기 전에 마음 열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마음 열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장님과 같이 이제 마을에서 작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같이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제가 먼저 할 거니까 제가 할 동안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다들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 열기 할 때 그냥 꼭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사랑ING 작은 도서관에서 온 어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꽃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다른 거 막 3개 더 하시면 아마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가도 못 하실지도 모르니까 저는 장미를 좋아해요. 정열적이고 불사르다 듣고 싶고 약간 섹시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장미를 되게 좋아해요. 장미 보면 너무 예쁘고 이런 꽃들이 너무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장미를 좋아하는 사랑ING 작은 도서관의 어정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서 오신 누군지? 저는 마을 지원 활동가에서 온 윤현진입니다. 네, 저는 갑자기 꽃을 물어서 당황했는데 대공원 주변에 살아가지고 대공원에 가면은 튤립이 탐스럽게 피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튤립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꽃에 대한 추억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의 예숙모가 가장 사랑했던 꽃이 소국이에요. 네, 안개꽃 한 다발을 이렇게 포장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얘만 메인으로 돼 있어서 너무 예쁜 꽃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꽃은 저는 최근에 관목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꽃이 예전에는 무슨 꽃 좋아하세요? 그럼 저는 라넌큘라스라고 장미처럼 생겼는데 꽃이 되게 많은 꽃이 있어요. 막 그 이름도 어려운 그런 꽃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꽃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 꽃 사진 너무 찍어가지고 그 핸드폰 갤러리 안에 저희 집 애들 사진보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과 꽃 사진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꽃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작은 도서관 포럼에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오지은 관장님 모시고 마을에서의 작은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관장님. 안녕하세요. 오지은입니다. 앉아서 할게요. 네. 네. 아유, 제가 이렇게 영상도 찍고 이럴 줄 알았으면 자료가 훨씬 더 많은데, 그죠? 메이크업도 풀메로 하고 오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광진구의 도서관 종합적인 정책을 도서관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구 차원에서는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구 차원에서 독서진흥 팀이 있죠. 교육지원과 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도 고민이 많겠지만 저도 무척 고민이 많고 도서관계도 점점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작은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을 지금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전자책에 대한 이용률은 진짜 제가 통계로 봐도 전자책에 대한 이용률이 거의 3~4배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한 번 경험한 전자책 이용자는 굉장히 편의성에 지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럼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찾지 않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서 이 도서관이 이 공간적인 존재로서 큰 도서관은 큰 도서관에 맞게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역할에 맞게 존재할 수 있는지 저는 답을 제시는 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토론하는 그런 그 아젠다로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어쨌든 분석이잖아요. 지금도 저는 계속 분석하고 왔어요. 도대체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통계적으로 어떤지, 지금 현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정보 공유를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왔습니다. 광진영어도서 와보셨죠? 네. 좋은데 위치가 개떡 같죠? 근데 또 개떡 같은데 한강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어디를 옮기고 싶어도 한강뷰를 절대로 이제 한강뷰를 가진 도서관은 없거든요. 물론 그 앞에 다리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판단한 것은 공공도서 광진정보도서관 거기 있어야겠다. 있는데 그 다음에 생기는 도서관은 좀 지역 주민들한테 접근성을 고려해서 좀 생겨야 되겠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결론을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가 클릭 한 번 더 하세요. 이렇게 외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생기기 전에는 엄청나게 이게 조금 연애하시는 분들, 결혼하고도 막 연애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던 지역이에요. 진짜 골목 흠해지니까 결혼하고도 그랬는데 이제 도서관 생기고 나서는 마을버스도 생기고 이래서 여기가 거의 그런 카페 골목이었거든요. 플로렌스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지만 다음 넘겨주세요. 이용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요. 막 김포에서도 오시고요, 구리에서도 오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 와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찾아오시는 분이 많고, 저는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도서관스러운 것을 꼭 고집하진 않아요. 그래서 문헌정보학과 교수님이 기존의 그 교수님들이랑도 도서관이 뭐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논쟁합니다. 저는 도서관은 페이퍼 북을 가지고 있다고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고, 그 컨텐츠를 연결하는 다양한 것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자. 그래서 도서관이 중심이 돼서 시민과 시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만들고, 그 우리가 뭔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만들자. 그 공공도서관이 세금으로 투자되는 이유 아닌가. 안 그러면 영리기업으로 운영하겠죠. 뭐 다른 그 전자책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많은 컨텐츠, 총류서부터 900까지의 컨텐츠를 가지고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그거를 꼭 페이퍼북에 갇혀 있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도서관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막 옥상을 개조해서 막 농업학교도 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책을 품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문헌정보학과 교수님한테 굉장히 지탄을 들었어요. 책과 관련되지 않은 걸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도서관이 뭡니까? 책만 갖고 있으면 도서관입니까? 저는 페이퍼북, 그게 아니라 농업 관련된 도서, 그리고 또 농업이 하나의 주민들의 커뮤니티장의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걸 기획을 하겠습니다. 우리 먹거리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주민들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해서 뭐 도시농업학교 하고, 또 메이커스페이스, 이 디지털 사회로서 전환되니까 그런 공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광진정보도서관이 메이커스페이스 국내 공공도서관 중에 최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미국의 파테이블 도서관이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2013년에 한국에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선구적인 거죠. 자료 하나도 없었거든요. 외국 자료 봐서. 근데 그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었던 거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일자리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역량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무 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생 교육이구나. 시민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고 이 역량도 키워야 되는데 이것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 이거는 공공도서관에서 평생 교육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메이커스페이스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자랑질을 한 거예요. 제가 작은 도서관 이제 포럼에 초대를 받고 통계를 좀 봤어요. 이게 이제 국가도서관 통계, 작은 도서관 순인데, 공립이 늘어나고, 사립도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작은 도서관은 늘어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서관 수는 글쎄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우리가 압축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있나 봐요. 도서관도 1990년대 이후, 그리고 2000년대 조선시장이 1구 1도서관 정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광진정보도서관도 이 구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거 이후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생기죠. 그래서 지금은 선거 공보에 도서관 건립이 없는 게 없잖아요. 막 숲속에도 막 도서관 만든다고 그러고 막,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정치인들한테도 이슈예요.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예, 그래서 점점 이제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관당 도서 수는 공립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이렇게 늘었다가 다시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수에 비해서 그렇게 자료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얼마나 제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실은 무슨 자료를 갖고 있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이 이용되는 책을 갖고 있느냐. 왜냐면 그 농사를 지을 때 그 제적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풀볶이랑 똑같아요. 제초 작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관당 도서수는 공립에 비해서 사립이 약간 이제 지금 추춤한 추세다.
한관당 방문자 수인데 이건 안 고쳤네. 그래서 방문자 수를 보시면 이거 한관당 방문자 수, 방문자 수인데 방문자 수 여러분 어때요? 2017년도에 2015, 16은 전반적으로 정체다가 2017년에 늘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도서관 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줄었어요. 그래서 한관당 방문자 수가 줄고 있어요. 이 방문자 수를 어떻게 카운팅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가도서관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추세를 알 수 있거든요. 이제는 추측이나 직관으로 말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데이터로 말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예산을 요구할 때도 데이터로 말씀하셔야 돼요. 다음. 대출도 사실은 어떻게 그 작은 도서관이,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코라스를 쓰니까 딱 대출은 정확하거든요. 단지 대출 기간의 문제지. 네. 근데 대출 도서 수도 지금은 그 관당 대출 되는 게 한 관당 대출 건수가 어떠세요, 여러분? 점점 줄고 있죠. 도서관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도서관이 부족한 나라야. 도서관이 더 지어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도서관이 없어서 이용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이 더 생기면 이용 안 한 사람이 이용하니까 사실은 관당 대출수가 줄어드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데이터적으로는 줄고 있어요. 그거는 작은 도서관이 하나 생기면 분산된다는 거죠. 공공도 똑같아요. 현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기존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유지시키는 것도 있지만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서관을 경험하게 하느냐, 그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거나 특히 독서 프로그램을 할 때 그래요. 우리가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 프로그램이 많아요. 비독자, 전자 책을 안 읽어. 난 도서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책이라는 거는 1년에 뭐 한 번도 안 읽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책 읽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구체적으로 돼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수만 늘어났기 때문에 공공도 그렇고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숫자는 늘어나요. 공립이 지금 도서관 수 늘린다고 엄청나게 공약을 하니까 공립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용자 수는 이렇게 대출 건수는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세를 봤어요. 예, 추세를 봤더니 도서관 수, 장소 수, 도서관이 늘니까 장소가 늘겠죠. 도서관 수, 장소 수는 늘었는데 이 방문자 수가, 그죠? 관당 방문자 수가 마이너스 6.31%, 대출 건수는 마이너스 16.41%. 4년간 추세가. 그러면은 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저희 나라는 되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이거 영상으로 녹화돼도 되나 모르겠네. 되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사실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자책이에요. 여러분 전자책 얼마나 이용하기 불편하세요? 불편하죠. 왜? 비호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진 같은 경우도 교보문고 전자책밖에 못 봐요. 왜냐면 다른 북센이나 이런 거 전자책을 볼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 비호 2개 깔아야 돼요. 다른 데 거 하나 더 보잖아요? 그럼 비호 3개 깔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 벤더사들, 대행사들이 각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전자책을 저희가 다 골고루 책의 내용을 보고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호를 4개, 5개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교보문고의 전자책, 교보문고에서 생산하는 전자책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구속이 되는 거죠. 비호 때문에. 그거 왜 그럴까요? 유럽 같은 데는 아니에요. 국가에서 통합 뷰어를 만들었어요. 그 통합 뷰어는 국가에서 디지털 라이센스, 저작권, 전자책에 있는 저작권을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딱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주니까 작가들이 전자책을, 그러니까 작가들이 종이책만 출판하는 게 아니라 작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지적재산권이거든요. 종이책은 발간할 때 인쇄라는 걸 찍어가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회수 선생님 같은 경우 부인이 도장 다 찍어서 일일이 다 찍어서 해요. 그런데 전자책은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신뢰가 없는 거예요. 교보문고, 북센, 어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유명한 작가들은 전자책을 안 해요. 종이책만 하지. 왜냐하면 이 디지털 라이센스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더 인기 작가 책들이 많아요. 게다가 또 한 vendor사 대행사에 중속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전자책을 보려고 해도 종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책이 활성화 안 됐는데 지금 코로나가 딱 되면서 문을 닫으니까 이거라도 보자.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이용률이 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 통계는 근데 아까 유럽 얘기하는데 유럽은 그래서 통합을 해요. 근데 유럽은 이 국가에서 이 라이센스를 관리하니까 작가들이 다 전자책을 발간을 해요.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도 동시에 발간을 하고 또 신뢰가 가잖아요. 뭐 종이책 발간하는 인기 작가도 전자책으로 하고 그 비교도 하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도서관협회가 해요. 근데 미국 도서관협회에 반항한 한 회사가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의 미국 공공도서관에서 아마존의 전자책은 다 구독하지 마라 사발통문이 뿌렸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저작권 체계가 복잡해서 그렇지 관리하는 체계가 그렇지 저희가 킨들이라는 것을 모든 공공도서관에 줘서 저희 아마존을 볼 때는 킨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다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킨들이라는 그 단말기를 무상으로 공공도서관에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마존만 제외하고는 다 뷰어가 통합돼 있어요. 아마존만 킨들로 봐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아마존 제품 구독 안 해요. 우리 쪽에 안 맞춘다고. 어쨌든 요 데이터는 앞에 요 데이터는 사실은 2018년까지죠. 아직 국가도서관 통계가 2019년이 안 나와서 그런데 2019년, 20년 나오면은 아마 더 줄었을 거죠. 20년은 이제 도서관 문을 닫기도 했지만 21년에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2018년이나 2019년 데이터랑 비교해보면 저는 분명히 방문자 수도 줄고 종이책 대출 건수도 줄었다고 줄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광진구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요. 광진구 작은도서관은 지금 이제 공립, 사립 다 이제 아주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요. 공공도서관과 달리. 우리 공공도서관 어떻게 분포가 돼 있죠? 아주 경계점만 찾아갖고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하기가 힘드신데 어쨌든 고르게 분포가 돼 있고 총 작은도서관 수는 34개. 그래서 공립이 1개. 이거는 이제 자연전통시장에서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새마을 문고가 14개, 사립도서관이 19개입니다. 평균 면적이나 좌석수는 74제곱미터에 22석이에요. 저희 광진구에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 장서수는 5,920건인데 전국 평균에 못 미쳐요. 게다가 평균 대출 건수도 3,130건인데 전국 평균에 못 미쳐요. 평균 이용료는 반밖에 안 돼요. 그냥 국가도서관 통계를 기초로 저희가 실태조사 하잖아요. 해마다. 그 실태조사를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통계를 낸 겁니다. 현황은 이렇고 점점 이용자 수는 줄고 그래서 도서관이 위기예요. 왜 위기냐면 사실은 이거는 공립 자관 할 거 없이 그래요. 도서관이 기존 하는 일들이 뭐였어요? 정보 제공? 그죠? 여러 가지 또 마을자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마을 정보들 이런 거 정보 제공하잖아요.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정보 유인물도 배포하고 소식지도 발간하고 뭐 또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라고 해서 그런 것도 운영하면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건의사항. 네. 그리고 또 인문학 강의도 하고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이러고 또 여러 가지 그 독서 진흥을 한다고 하면서 추천도서 선정해서 서평 써서 발표하고 여러 가지 북크리에이션 독서 동아리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편적인 도서관 활동이에요. 맞죠? 그런데 생활정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는 이 자치단체의 블로그나 뭐 이런 거 있죠. 각종 카페. 여러분 광진 맘카페가 더 정보는 풍요로워요. 수요자가
동시에 그냥 정보를 공급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다 긁어다가 또 공유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병원이 어떤 의사가 잘한다 이런 거 저희 모르잖아요. 저희는 포괄한 정보밖에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디서 마트에서 반짝 세일을 하더라 이런 건 모르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용자 스스로가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히려 맘카페의 상업적인 활동까지 규제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지 않습니까? 게다가 도서관도 열심히 뭐 정보 소식지를 이제 생산하는데, 사실은 지역 신문도 있고 아차산 메아리, 그리고 마을 또 미디어 센터에서 각종 생산하는 정보가 더 체계적이죠. 또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뭐 이런 거, 또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애들이 숙제할 때 사서한테 물어봅니까? 네이버 지식인? 그죠? 좀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구글 스칼라? 그죠? 저도 대학에서 논문 쓸 때 한 번도 저는 도서관에 이용 안 했어요. 방문 안 했어요. 구글 스칼라에서 라이브러리 링크 걸어놓고 원문 정보 다 받아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PDF나 온라인으로 제공 안 하는 거는 그 복사해서 우편으로 받아보고, 외국에서도 받아봐요. 바로 택배비만, 우편료만 내면 되니까 도서관 갈 필요가 없죠. 또 그리고 평생교육과 문화활동 뭐 이런 거 요즘에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많이 하죠. 넘쳐나죠. 오히려 막 공공기관이 사적 섹터를 막 같이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이제 사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공 섹터에서 이 생활체육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어느 선까지 해야 되냐, 어느 계층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이 체육센터나 이런 데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기동력 있고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다 점유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체육센터를 65세 이상,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분들만 이용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한 계기가 일본의 그 상업적인 생활체육시설인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이직을 했어요. 이거는 공공 영역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니냐, 모든 연령을 다 서비스해서 오히려 사적인 민간 영역의 시장을 침체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런 논란들이 좀 그런 이슈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긴 해요. 왜냐면은 이 고령화돼서 어르신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죠? 양극화가 되니까 정보라는 게, 요번에 뭐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도 사실은 정부 취약계층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제 집중할 분야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서 선정 독서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인터넷 서점이나 동네 책방이나 이런 출판 관련 단체에서 선정하는 도서, 그죠? 뭐 한국 출판 간행물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또 예스24에서 오늘의 책, 뭐 이런 것들, MD 추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독서 공간 지원도 그래요. 트레바리, 그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트레바리라는 데가 또 핫 이슈인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카페에서도 공간 활동 지원을 하죠. 그리고 도서 대출, 뭐 밀리의 서재, 리드북스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죠. 오디오북, 김혜수가 선전하는 오디오북, 그 광고 보면 읽고 싶지 않으세요? 그 구독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이, 그러니까 도서관 오지 않아도 시민들이 그 밀리의 서재는 어떻게 광고하는지 아세요? 한 달에 9,900원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다르게,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다르게 만들어준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리고 김영하 작가나 지금 몇몇 작가들이 지금 밀리의 서재에서 출판을 했죠. 거기에 단독 출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체되는 서비스가 생기고, 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와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역할,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다.
이제 우리 섹터가 아니라 우리 비영리 섹터가 아니라 영리 섹터도 생겼어요. 트레바리 돈 내고 책 읽는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한 거예요. 그럼 모임 한 달에 거의 그러니까 클럽장이 없으면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내고요. 클럽장이 있으면 한 8, 9만 원 정도 내요. 근데 매출이 보세요. 클럽수 보세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다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모여서 독후감 제출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내 돈 내고 책 사가면서 가입비도 따로 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이용자가 많다라는 거죠. 7월 말 기준으로 5,600여 명의 344개의 클럽이 운영 중이라는 거죠. 제가 드릴게요. 파일. 그리고 아지트 모임 공간은 아지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35개. 그래서 이 아지트에서 한 독서 모임이 7,300개가 넘는다는 거죠.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 45억이나 투자를 했어요. 그 뒤에 또 더 투자를 했어요. 클럽장이라는 리더가 있는 경우에 한 그 약 30만 원 넉 달에 그런데도 돈을 내고 해요. 원고 독후감도 써야 되는데. 저희 독서 동아리 운영하는데 와 이게 왜 생겼지? 아 이게 도서관 사서들이 뭐 한 거야? 공공도서관에서 이거 뭘 잘못한 거야? 틈새 시장이 생긴 거죠. 아지트가 왜 생겼겠어요? 공공도서관 같은 공간, 이런 경직되고 딱딱한 공간에서 토론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예, 그걸 읽어야 돼요. 그래서 도서관들도 지금 저는 아주 공간적인 그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들이 와서, 그러니까 공간이 주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제가 청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호텔 수준급의 도서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호텔처럼 이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체납하지 않을 겁니다. 세금을 절대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은 벤치마킹 하지 않겠습니다. 기존의 도서관이 아닌 공간들, 카페를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왜? 경직되지 않기 위해서. 청장님한테도 왜 여러분 청담동에 소전서림이라고 아세요? 서점? 가보셨죠? 진생 가보셨죠? 와 거기 되게 비싸요. 저 거기 벤치마킹하고 왔잖아요. 거기 반나절 입장료가 얼마죠? 진생이? 그때 우리 5만원? 네? 6만원 냈죠. 반나절 이용하는. 근데 거기 가면은요, 글쎄 저는 6만원이 아깝던데 하여튼 내가 이거를 꼭 모든 사람이 이용하게끔 이렇게 공간을 만들이라고 다짐하고 왔는데 6만원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보고 왔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런 그 트레바리가 성공할 수 있는 앞에 트레바리가 성공하는 건 일단 아지트가 굉장히 경직되지 않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끈적끈적한 관계보다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라이트하게 책을 읽고 그 주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흩어지는 관계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독서 동아리가 굉장히 좀 3년, 5년 하면서 좀 되게 밀도가 높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런 모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 대상으로는 뭔가 좀 독서 동아리 전략을 다르게 짜야 되겠구나라는 트레바리를 보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트레바리의 장점은 저명 인사들을 또 여기 많이 또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뭔가 인적 네트워크를 하는데 많이 했는데, 저희는 그거는 좀 벤치마킹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트레바리라는 게 생겨서 이제 이 영리 조직에서도 이 도서관만 독서 동아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영리 조직에서도 독서 동아리를 한다.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도 하더라고요. 토론은. 그 다음에 밀리에서제 시간을 가치 있게 9,900원으로 한 달에 9,900원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가치 있게 채워나가세요. 카피도 잘해요.
무슨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막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카피도 잘해요. 그래서 무제한 구독 전자책. 여러분 이거 도서관에 전자책 회원가입도 정말 복잡하잖아요. 막 IP 내야 되지 막 짜증나 죽겠어. 저도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지. 근데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서 요즘에 또 재동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정보 재동의 기간이에요. 이거 2년 동안 데이터를 못 갖고 있는데요. 저기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시는 분 많아요. 곤란 책 빌려주면서 자꾸 재동의하냐. 그래서 이게 저희 데이터에 갖고 있는데 이게 유출이 되면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2년마다 재동의를 법적으로 하게끔 개인정보법 21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밀리의 서재는 이렇게 9,900원으로 모든 전자책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하고, 또 오디오북, 책북 이런 것도 무료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밀고 들어오죠. 리드북스 이런 것들이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 공적 센터에서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트레바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것은 비영리 기관에서 이런 걸, 그러니까 영리 기관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비영리 기관인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뭔가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빨리 자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김영하 그죠? 했죠. 월 9,900원 구독료로 5만여 권의 전자책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요. 애들이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종이책 들고 있는 애들 없어요. 네, 그래서 김영하뿐만 아니라 김훈, 공지영 같은 작가들이 전자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참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인아 책방. 책방 그냥 책만 파는 게 아니에요. 이제 책의 가치를 담아 팔아요. 그래서 최인아 책방은 서가 배열이 달라요. 갱년기를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추천하는 책이 따로 카테고리가 돼 있고, 또 30대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청춘들을 위한 책 코너가 따로 있어요. 게다가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해요. 무슨 책이 갈지 몰라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줘요. 최인아 책방에서 골라서. 근데 그것을 추천한 이유까지 넣어가지고 책을 줘요. 그래서 결혼할 때 축의금 대신에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걸 선물한대. 이게 1년 책을 받아보는 게 뭐 10몇만 원인가 그렇대요. 이것도 우리가 못하는 분야를 이렇게 최인아 책방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책방은 왜 이러냐면, 책방은 이렇게 큐레이션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기에서 생긴 거예요. 왜 US24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 엄청나게, 그죠? 오히려 도서점까지 되면서 마일리지 쌓고 또 책 추천 잘하고 이러니까 그런 인터넷 서점, 또 요즘에는 로켓 배송, 그죠? 새벽 배송 이래갖고 막 새벽에 오고 이러니까 서점을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서점이 그렇게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책만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같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은 엄청나게 위기를, 왜 생존이랑 연결돼 있어요. 내가 서점 운영을 못하면 내가 생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빨리 받아들여요. 가장 변화를 늦게 받아들이는 데가 이런 도서관 쪽, 특히 공공 쪽, 이런 데, 학교들, 대학 도서관 이런 데가 위기를 늦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홍대에 있는 도서관 사적인 서점은 처방전을 해줘요. 독서 치료죠. 그래서 2달 전에 예약해야 책 처방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안 한대요. 없어져요. 네. 그리고 최인아 책방 분류표는 뭐 소설, 인문, 역사, 예술 이런 그 주제 카테고리 대신 30 넘어 찾기를 겪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와닿지 않아요. 스트레스, 무기력, 번아웃이라는 것을 느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가치를 담은 책을 따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메시지를 다 넣더라고요. 최인아 대표가, 또 대표의 지인들이 적은 메시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북클럽 서비스는 최인아 책방 대표가 신간도서 중에 직접 책 한 권을 골라서 이걸 신청한 멤버들한테 발송하는 거, 랜덤으로.
이게 론칭된 지 이게 10몇만 원인데 론칭된 지 4개월 만에 400명이 신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케팅에서 제일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물건을 줘야지 좋아서 입소문이 나갖고 사람들이 막 회자돼서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그 가치 그게 애플의 스마트폰이에요.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은 출시되기 전에 사람들이 줄 서잖아요. 그럼 그 가치를 믿는 거예요. 미치광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스티브 잡스. 우리를 위해서 뭔가 혁신적인 기능들을 담았을 거야 라는 신뢰거든요. 그런 가치에 대한 동감, 공감. 그러니까 최이나 대표가 추천하는 책은 내가 물건을 보지 않아도 미리 선결제를 해도 돼 라는 신뢰죠. 서점은 기본적으로 서점의 위기, 서점의 도태가 큐레이션이라는 열풍을 선도했어요. 그래서 큐레이션의 목적은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예요. 책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책의 가치를 담아서. 그래서 책의 가치를 담아서 어떻게 서점의 가치를 증대시킬까, 어떤 가치를 담아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차별화하는 단계까지 간 거죠. 단순히 책을 파는 게 아니라 구매와 함께 충분히 재미있는 발견과 뜻밖의 흥미로운 경험까지 할 수 있게. 서점에서 여러 가지 복합 공간도 많이 하잖아요. 최인한 책방 가면 막 강남 본점에 가면 막 그랜드 피아노도 있잖아요. 갑자기 막 연주를 하고. 그래서 독립서점 부활의 비밀은 3CS예요. 커뮤니티 플러스 큐레이션 플러스 컨비니. 가치를 담아서 일으킨다. 근데 현재 도서관의 북큐레이션은 사실 여러분 북큐레이션 배우셨죠? 어떻게 배우셨어요? 가치를 담으라고 배우셨어요? 어떻게 잘 전시하라고? 어떻게 잘 배열하라고? 이게 큐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큐레이션을 정말 배우려면 저는 1년, 2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책의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라는 것은 그 책의 가치를 내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북큐레이션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 어떻게 전시할 거냐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사실 그게 북큐레이션의 뜻은 아니에요. 어원을 봐도 큐레이션이라는 것은 책의 가치를 담는 거예요. 이 책은 어떤 책이다. 그래서 이런 그 책을 읽으면 좋은 사람들을 파악해내고 그런 가치 있는 책들을 또 같이 묶어내고. 제가 이게 큐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하나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독서 비즈니스 모델 중에 인터넷 서점. 요즘에 막 MD 추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픽스 추천 막 이래갖고 막 AI가 막 분석해요. 이 사람이 장바구니에 담은 거, 이 사람이 막 클릭했던 책, 막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요. 다음. 결국에는 독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데이터를 수집해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용 데이터가 됐던 원문을 클릭한 데이터가 됐던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귀 따갑게 들었잖아요 우리.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메이커스페이스를 처음에 운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제가 개념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욕망별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1차 때는 그러니까 원시 때는 우리가 기계를 써서 조금 더 쉽게 쓰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욕망이 도구를 쓰고 싶다. 도구를 쓰고 싶다는 욕망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2차 산업혁명은 도구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대량화하고 싶다. 그래서 전기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전기를 쓰면은 그러니까 도구는 그냥 인간이 작동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전기가 결합되면서 대량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일일이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자동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이라고 하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데이터로 미리 분석을 해서 사전에 서비스를 해주는 혁명이에요. 그래서 비포 서비스가 가능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일단 데이터로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최적화한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가게보다 온라인 가게가 잘 돼요. 기록이 다 남거든요. 어떻게 이용했는지 30대 여성이 주로 어떤 물건을 사는지 어떤 물건을 앞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 광고를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분석해요. 어떤 물건을 할인해서 먼저 판매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경계가 허물어지는데 세 가지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그래서 박물관도 지금 그죠? 거의 뭐 이제 사이버로 다 보잖아요. 경계가 허물어져요. 그 다음에는 지식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인간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경계, 지식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세 번째가 메이커 스페이스와 관련된 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계가 없어져요. 이제 여러분들은 만들어진 것만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쓸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걸 서포트하는 게 3D 프린터 이런 거예요. IoT.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메이커 스페이스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런 사회가 됐는데 그 도구를 활용 못하면 소외되니까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거, 내가 필요한 걸 만들어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메이커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화도 이 영화가 흥행이 될지 않을지를 미리 패턴을 읽어서 그 전에 흥행됐던 영화의 요소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 영화의 흥행 지수는 몇이다라는 게 나오는 시대예요. 개봉도 하기 전에. 그래서 데이터 원문 수집해서 수집된 데이터 분석해서 학습해서 예측으로 맞춤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제공한다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 도서관 데이터도 다 가지고 가면은 만약에 우리 학생이 딱 오면은 아 예전에 이런 책을 빌렸으니까 이런 책을 추천해야겠구나. AI가 아마 추천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AI가 엄마 목소리도 계속 듣고요. 엄마 목소리를 몇 번 이렇게 들려주면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대로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AI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여서 제공하는데 이제 전자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전자책을 많이 이용하면 사실은 모든 데이터가 다 기록이 남고 그 사람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여행 관련 책을 좋아하면은 이 사람은 여행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여행 상품이 붙어요. 그런 확장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독서가 이제 우리 도서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고민이에요. 저도 고민인데 일단 저희는 그래도 공공기관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뭐 총장님을 설득하든 시장님을 설득하든 공간적으로 굉장히 그런 그 민간 시장에서 시장 경제에서 그렇게 제공하는 공간 못지않게 만들고 또 사사의 역량을 키워서 어떤 토론하고 모임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츠타야 서점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물론 비판적인 것도 많지만 닥개오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게 영리적인 서점과 결합해서 비판적인 것도 많지만 공간적인 혁신은 굉장히 많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가야 될까? 지금 그것을 고민하는 자리잖아요. 저는 이제는 좀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건 도서관 환경 분석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위기를 보세요. 기술에 의한 노동 대체 위기, 서비스 다변화 변화에 대한 요구 확대, 저작권법 공공도서관의 충돌 가능성, 그죠? 이제 저희가 음악을 틀어도요 못 들어요. 저작권 때문에. 예, 이 클래식밖에 못 들어요. 예. 책 매체 선호도 감소, 평생학습가의 역할 갈등, 개인정보 보호 이슈. 그러니까 여러분 제동이 다 문자 받고 막 짜증나게 막 메일 받고 이러셨잖아요.
그리고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압박, 또 약점도 여러 가지 있죠. 다음.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코로나가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저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도서관이 오래 문 닫을지 몰랐어요. 근데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되게 경각심, 시민에게 경각심을 줘야 돼. 어떤 분은 전화해서 저한테 그래요. 뭐 하세요? 문 닫고 월급 받으면서 뭐 하세요? 네. 막 그러세요. 막 12쪽으로. 전화 받고 있는데요. 제가 전화 받고 있는데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래 문 닫을 줄 몰랐어요. 예. 예. 그러니까 문 닫으니까 더 힘들어요. 전화도 너무 폭주하고 그리고 특히 또 애들 시험 기간에는 문 안 연다고. 저희가 사실은 그 학습 공간인 개인 일반 열람실 거기에 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문 안 닫았을 때도 마스크 쓰라고 제가 아주 그냥 스피커를 달고 다녔거든요. 마스크 쓰라고. 진짜 안 쓰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점의 경우 이렇게 서점의 위기가 부크리에이션 열풍을 선도했고 단순히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재미와 또 흥미로운 경험, 뜻밖의 발견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가치를 심어줬다면 우리 작은 도서관은 안 넘어가요. 특화 도서관으로 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좀 세분화하자. 사랑 IN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영상 컨텐츠 또 유튜버들의 모임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또 진행할 수 있는 운영진이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시니까 아차산의 놀자 같은 경우는 육아, 그죠? 육아 또 그냥 뛰어놀고 시끌시끌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같은 그런 육아에 고민 있는 사람들과 또 그런 육아 공동체 같은 공간 이렇게 이제는 전문성 장소도 거기에 매칭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주제 같은 경우에는 특화도서관은 이제 문화적, 인구 특성, 보유자원, 정책 방향 등을 근거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그 선택을 해야 되고 주제에 맞는 공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운영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떤 특화 주제를 삼았잖아요. 운영도서관 같은 경우는 역사 쪽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내가 잘할 수 없는 걸 하면은 운영자도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화된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 그게 공공도서관 서비스. 우리가 공적 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도서관이 프로그램을 할 때 그 기관과 연계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유튜버 크리에이티브 과정을 하면 사람 ING 가서 하고 그리고 이런 그 양육에 대해서 또 훈육과 교육의 갈림길에서 엄청 고민하는 엄마들에 대한 강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차산에 놀자 가서 하고 그죠? 왜냐면 거기에는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시니까 또 그런 컨텐츠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도서관이 보편적인 서비스 그거는 저희도 이제 보편적인 서비스 공공도서관도 이제 전자책 시장이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적인 섹터에서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 보편적인 서비스 그냥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책을 대출 반납하는 거는 여러분 데이터적으로 보면 점점 떨어질 겁니다. 이용자도 점점 떨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제 특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분야를 계속 내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계속 쌓아나가면 1년 할 때랑 2년 할 때랑 5년 할 때랑 10년 할 때랑 틀리잖아요. 그 책을 보는 그런 컨텐츠를 가려내는 거, 수집하는 거, 그 눈도 점점 디벨롭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방향을 좀 찾으면 어떠실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화에는 바람수 그림책 도서관이 있어요. 여긴 그림책만 있어요. 되게 위치도 좋은 데 있어요. 막 바람이 숭숭 통해요. 강화니까 이제 땅값이 싸니까 넓게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관악산에는 시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 낭송, 시에 대해서 시인도 여기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나는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도서관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우리가 존재를 하려면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 찾아오는 게 보편적인 것은 이제는 온라인이 많이 대체하고 있어요. 현대 라이브러리 제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데입니다. 디자인 라이브러리 저 도서관에서 요리 만들면 안 됩니까? 그죠? 아니 저 이런 거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쿠킹 라이브러리, 뮤직 라이브러리 음악 들어야죠. 내가 음악에 대한 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로 관심이 있고 작곡가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창작하는 과정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또 음악도 들어보고 이런 라이브러리는 작곡, 기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서울도서관에 분관이 지어지면 이런 식으로 특화돼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거. 트래블 라이브러리 여행 작가 모셔서 그 여행 얘기 듣고 또 여행 플랜 어떻게 짜는가 이런 거 강의 듣고 이렇게 특화된 공간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거는 현대카드 갖고 계신 분만 가는 거 아시죠? 돈반 1인.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욕망이 있으니까 현대카드에서 읽은 거예요. 이렇게 세분화된 주제를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 데이트할 때 진짜 갈 데 없어요. 그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만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카페밖에 못 가잖아. 그런데 이런 공간이 있어요. 카드만 만들면 간대.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예요. 도서관이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공간. 그래서 도서관의 가치는 보편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보편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다음 특수성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과 특수성이 지역에서 같이 공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세금으로 운영하니까. 그죠? 어떤 국회의원이 영어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왜 영어인가요? 왜 영어인가요? 다른 언어는 안 되나요? 이거 왜 우리가 영어에 종속돼야 되나요? 영어를 모르면은 읽을 수 없는 못 읽어야 되나요? 제가 그랬는데 공공도서관은 세금으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보편성을 추구해요. 근데 사립도서관은 특수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욕망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다 있어요.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운영진이 잘하는 것과 결합해서 저는 특수한 거, 전문화된 거 이런 걸로 좀 가면 어떨까. 1998년에 결과를 위한 기획 도서관 변형과정 이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훌륭한 성과는 지역성에 근거하고 그 훌륭한 성과는 커다란 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에도 가능하다. 그게 뭔가 자원의 크기보다는 실행력에 근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성과는 항상 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특수성에 오히려 방점을 둔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 특수성이라는 건 해마다 운영하면서 사실은 영향이 쌓일 거거든요. 그 책을 보는 눈, 그 책과 그 컨텐츠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개개인의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 개별로 작은 도서관에 그런 특수성이 놓여 있다면 저희가 보편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뭔가 주제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를 할 때는 그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적극적인 지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모든 지역의 도서관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그 작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소처럼 하나의 그런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연결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보편성 가지고는 저희한테만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지금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런 역할과 방향을 여러분들이 논의를 하시고 고민하셔서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대학이나 뭐 이런 그 사서들 대상으로 교육을 제가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서 대상으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트레바리가 나오고 예. 어떻게 우리가 세금으로 모든 사람이 독서 토론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냐, 돈 없이도, 이러면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서들한테는 뭔가 내부 반성,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을 제가 목표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저의 제안이에요. 제가 작은 도서관을 바라봤을 때, 저도 나름대로 현장 경험 때 있잖아요.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좀 아예 대놓고 PT로 작업해서 한 거를 보지 않으면 사실 경각심 못 느껴요. 사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트레바리가 있대. 윌리의 서재 전자책이 그냥 상용화되고 있대. 그리고 제가 아까 왜 추세 분석을 하냐면 데이터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요 못 느껴요. 이용자가 10명 있으나 1000명 있으나 내 월급이 나오니까 되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위기인가, 도서관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점점 더 이제 낮아질 건가, 이용률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그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PT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까요? 아니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우리 관장님께서 지금까지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지금 도서관들의 추세나 어떻게 이 사회가 변해가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끝내지 않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사람알림즈 도서관은 어떤 강의가 끝나면은 1시간 정도는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강의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그럴 정도의 시간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빼앗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빼앗지 않고 저희 한 12시 20분까지 지금부터 같이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너무 재밌으면은 그 뒤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자면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관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쭉 이제 뭐 도서관들의 상황이라든지, 지금 작은 도서관이 그러니까 몇 개의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그게 이제 계속 줄을 거다. 앞으로 도서관 이용자 수가 되게 줄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그렇다면 우리 도서관들은 특화된 도서관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분명히 지금 특화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어 어린이 작은 도서관 놀자는 어린이들한테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주민들이 함께, 큰 도서관에는 보편적인 거를 하기 때문에 그 특화된 그 어린이들만의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접근성도 우리 마을에서는 멀으니까 우리 마을에 그 특화된 도서관을 하나 만들자고 해서 주민들이 그런 어떤 세금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좀 움직이자라고 마음을 모으셔가지고 십시일반 모아서 만든, 정말 마을에 말하자면 정말 마을에서 정말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에 특화됐습니다. 저희 사람아이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책이 많다 보니까 저희 공간에서는 유튜브 촬영을 많이 와서 이제 같이 이제 그 크리에이터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모임 관련해가지고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보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특수성을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운영자들이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가진 게 이거니까 이것으로 특화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각자 도서관들이 지역 마을에서 필요한 도서관들이 생길 거고, 또 우리는 생겨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도서관들을 운영하면서
네트워킹을 할 것이냐, 큰 도서관과 크게는 큰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그리고 작게는 작은 도서관들끼리 이제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작은 도서관 협의회를 만들고 저희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넓게는 우리 새마을 작은 도서관, 우리 선생님도 오셨는데 새마을 작은 도서관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도서관들과 우리가 어떻게 연계를 하고 같이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좀 잘 살아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도서관을 지금 운영을 하셨잖아요. 선생님들 다 지금 운영하고 거기서 활동하신 분들만 사실은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혹은 나는 이런 도서관에서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이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시니까 지금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그 질문들을 가지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게 있다면, 오늘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게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지은 관장님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은 관장님이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좀 뭔가 처음에 도서관을 맡았을 때 너무 뻔한 방식이어서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린 도서관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그 회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반이긴 했어요. 지금은 물론 이게 분위기가 그런 쪽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긴 했는데, 왜냐면 기존 도서관은 조용해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엄중한 그런 분위기에서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도서관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엄한 분위기보다는 열려있고 편하고 엄마가 편하게 그림책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바꿨는데,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안정화는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우리만의 리그라고 그냥 여기를 이용하는 자체의 회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새마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이런 지금 보는 사립도서관도 아니고 완전한 공공기관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낀 도서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많은데, 우리가 완전히 무슨 사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비용도 그런 면에서 의존받는 게 아니라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가 있다면 우리끼리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는 공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새마을에서도 약간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공적인 다른 사립도서관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도 한 번은 좀 새마을 도서관과 연계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새마을 도서관 관장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살펴서 사서님들이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런데 말씀했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빨리 읽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돼. 물론 사서님들이 AI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아무리 똑같은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주민 그 지역마다 원하는 나이층들이 있을 거고 원하는 니즈가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좀 사서님이 바쁘신 거는 알겠지만 자주 좀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여기 주로 연령대층은 어느 정도 되며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모이고, 이 도서관은 만약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수성을 고려해야지 좀 살아남는 방법이 될 거라고.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지원하려면 적어도 이 분위기가, 이 지역 분위기가 어떤지, 이걸 이용한 사람이 어떤지를 좀 파악한다면, 그리고 같이 상담해서 나간다면, 서로 상의해서 간다면 조금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라도 조금 올 때마다 지금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전체 흐름이나 유행은 어떻게 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사서님 입장에서 아무래도 전문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서관은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상의를 임원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게 이게 한 번에 될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연결해 나간다면 뭔가 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혹시 또 저희가 새마을 도서관에 고민을 들었습니다. 네, 혹시 또 도서관 순환사서는 이번 해가 마지막인가요? 네, 순회사선 연간으로 해서 그것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순회사서 선생님을 채용해서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게 제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인력이에요. 그런 관계망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돈은 저는 과학기술부에서 따면 되고, 그죠? 농림축산과학부에서 따면 되고, 뭐 여러 부처에서 딸 수 있어요. 저희 올해만 해도 거의 뭐 이 휴가 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도서관에서 뭐 할까 그랬지만 공모사업으로 딴 돈은 5억이 넘어요. 돈은 많이 땄어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이라는 데가 어떤 주제에 한정이 되지 않고 컨텐츠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사서들의 기획력만 된다면 돈은 많이 따는데 그 기획을 하고 실행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사각지대 아니면 작은 도서관과 관계망을 직접 맺을 수 있는 사서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 저번에 뵀을 때도 정말 좀 사서 인력을 주십시오. 더군다나 도서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석구석을 찾아다닐 것도 많고 데이케어 센터도 사실은 그런 데 나가서 저희가 수업도 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저희 북스타트가 꼭 영유아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그림책을 보여주고 간단한 손동작을 같이 해보고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인력 문제, 또 그 기관에서 또 차단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데 저 혼자 이제 역부족이고 주민들이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아까 관악은 그래서 그 지하철 그거를 집중하느라고 다른 서비스는 정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도서관마다 그 구마다 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포션을 늘리지 않아요. 항상 한정이 돼 있고 어떤 데를 치중하면 어떤 데는 줄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비독자를 독자로 만들듯이 포션을 늘리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새마을도 제가 새마을은 새마을이라고 새마을에 또 추구하는 가치가 있더라고요. 예, 그 회장님서부터. 그래갖고 좀 접근하기가 되게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 사무국도. 새마을이 추구하는 거지. 예. 새마을 모두가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던데. 실제로 여기 예. 사무실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제가 광장 구입 권역은 저희 권역으로 해서 모임을 하나 만들고 도서관 모임, 작은 도서관 모임, 자양 한강 도서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양 권역, 중공 권역 이렇게 모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너무 다 한꺼번에 모이면 그냥 뭐 무슨 집단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기본적인 회의만 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만나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단지 제가 걸리는 게 화양연동 군자권역이 걸리는 거죠. 근데 거기도 군자동에, 그래서 제가 군자동에 도서관 생길 때 요즘 동사무소 많이 안 가잖아요. 그거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도서관을 이 2개 층으로 해서 거기는 왜냐면 무인 대출기 이용료를 봐도 굉장히 이용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동중심인 거예요. 심지어 군자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막 3층에 올리겠대요. 923동처럼. 그래서 저희가 922동 간신히 밑으로 내렸는데 군자동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작은 규모로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건 고민인데 하여튼 있는 거점별로 이런 그 작은 도서관과 같이 하는 그런 협의를 좀 문고랑 사립이랑 다 같이 모으는 그런 협의를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선생님 관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들의 네트워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문고랑 작은 도서관하고 또 여러 이제 도서관들의 네트워크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 처음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미
저희 입장에서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광진구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한테 다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그 도서관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도서관이거나 아니면 아동센터의 도서관, 지역아동센터의 도서관들이어가지고 연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어떻게 연합을 하게 되면 아까 새마을도서관도 원하는 게 돌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설팅 같은 거 있잖아요. 계속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비전을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 생길 텐데 그게 자꾸 안 되니까 그거를 큰 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실 건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가니까 이게 사실 모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동네별로 이런 이제 네트워크를 해서 그 동네별로, 그리고 사실은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이 우리 도서관에 도움이 돼야지 모이거든요. 결론은. 그냥 모여서 사실은 고민만 하다가 하소연만 하다가 끝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는 잘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그런 그 거점 도서관이 중심이 돼서 그런 고민들을 공유하고 그 고민들을 해소하는 방안들을 거점 도서관이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한강 도서관,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거점이라고 해봤자 중국 도서관밖에 없잖아요. 얼짱 구조가 되는 게. 네. 구이삼동이랑 자양사동은 작은 도서관처럼 운영하잖아요. 지금 너무 공간이 작잖아요. 그래서 자연한강 도서관 생겼으니까 두 권역이라도 좀 시도를 해보자. 또 광인정보도서관은 또 광장 구이 권역을 해서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서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새로운 그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저희 쪽에서밖에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런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한번 올려보고 또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행사들을 기획해보고 이러면서 뭔가 처음에는 작은 네트워크지만 저 모임이 점점 이런 공동행사도 하고 더 도서관이 더 활발하게 이용하고 도서관이 좋네, 좋아지네 라고 생각되면 더 그 권역에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관에서 하니까 무조건 참여하세요 이러면은 요즘에는 애들도 억지로 시키면 말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작게 권역별로 나눠서 한 단계 한 단계 참여하시는 분서부터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는 들었는데 그 작은 도서관들 안에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뭐 그 큰 도서관 등록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 일원화 해주시면 어느 도서관에 가든지 작은 도서관인지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 구에다 얘기하셔야 돼요. 구청에서. 왜냐면 그거는 구에서 지금 작은 도서관 서버가 구에 있어요. 네, 지금 새마을문고는 DB를 했잖아요. 그게 구에 있어요. 근데 새마을문고에서 싫어하시는 도서관은 또 싫어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은 DB가 되면은 대출 건수가 딱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은 또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통합 검색이 돼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새마을 도서관만 들어가 있는데 공립이라고 해서 사립도 연계가 되는 것은 그것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청에 여러분들이 저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구청에 얘기를 하셔서 저희 얘기하기를 했는데요. 네. 2년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국립이 아니기 때문에 편입할 수 없다는. 근데 사립이 편입한 사례가 있을 텐데요. 광진군 없다. 광진군은 없죠. 안 했으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다른 들고 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다른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네트워크가 조금씩 활성화돼서 예. 저희는 그때 놀자도서관 개인으로 가면 안 돼요.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좀 네트워크가 힘이 되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꾸준히 이렇게 힘을 내면 힘을 실어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한 번에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광진구 전 사립도서관이 같이 목소리를 내야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일단은 우리 존재가 드러나려면 일단은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홈페이지가 있어야죠. 어쨌든 검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책을 갖고 있다라는 게 검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사실은 숨어 있거든요.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DB가 돼야 되고 하는데 그게 우선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뭐 상호대차를 그러니까 사립도서관이랑 막 문거랑 다 연결해서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선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전략이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연계되는 거예요. 자료 검색에 연계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상호대차 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책 반납하고 저희 책 있잖아요. 받아갖고 대출하는데 여러분 인력 다 소모돼요. 시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홈페이지 이거가 이제 그 DB 구축하고 이게 돈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이 연합을 하셔갖고 집중을 하셔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근데 많이 들죠.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자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하자고 다들 원했는데 상호대차? 네, 상호대차 하는데 인력도 없고 시간을 들어보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책을 또 사줘라. 그게 낫지. 맞아요. 너무 아깝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권의 책이 유통되는데 돈이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2,600원이 들고요. 지금 현재 차로 움직이는데 지금 인력 갖고 1,800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통비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과잉이 없는데요. 공공 서비스는 과잉이 있어요. 그건 왜냐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거점별로 포인트를 지정해서 상호대차를 해야지. 심지어 관악 같은 경우는 상호대차 잘한다고 하지만은 A라는 도서관과 B라는 도서관이 50m 돼 있는데 상호대차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용자가 걸어서 갈 수 있는데도 이 책은 이만큼의 유통 과정을 거쳐서 간단 말이에요. 그거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서비스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과연 그러니까 관악 가장 책이 신간도서 업계로 유명해요. 근데 도서책은 또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그리고 또 거긴 작은 도서관이 그러니까 공적으로 많잖아요. 막 이렇게 뭐 유아도서, 막 이렇게 시도서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작은 도서관이 많아서 되게 편했었거든요. 상호대차 되는데? 네, 상호대차도 되고 우선은 곳곳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 네. 그런데 그 돈이 많이 들어서 이 관악도서관에서 뭐 프로그램 하는 거 이런 건 되게 없어요. 그리고 신간도서도 비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류로 돌아가는 책들을 보면 베스트셀러 중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관악을 분석을 해보면 관악이 상호대차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대출 건수가 늘질 않았어요. 그거는 물류로 돌지 않아도 이용이 되는 거를 돌아가고 이용을 하는데 그때는 돈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지금 분석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비용을 들 거면 전자북을 그러니까 전자책이 되면 사실 상호대차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자책도 제가 전자책 구성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가 국가도서관에 제안한 게 국립디지털도서관이 있어요. 국립디지털도서관에 모든 전자책을 납본받아서 그거를 공공도서관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해서 우리 회원이 이용하는 건 우리가 돈을 내겠다. 이용한 만큼. 이용료를 내겠다. 그렇게 하자. 아니 개별적으로 도서관이 디지털 시대에 소장을 한다는 게 전자매체를 소장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립디지털 도서관에서 다 갖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회원이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간 만큼 이용료를 내는 시스템을 지금 제안을 해놨어요. 그러려면 국립디지털도서관에서 표준 DRM, 표준 비용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돼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고 사실 이게 제가 7, 8년 전에 출판계랑 같이 얘기했던 건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 수고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서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으신 분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우리 헤어지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까지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이제 음악을 틀어드리고 싶지만 자유롭게 헤어지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오늘 이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오지은 관장님의 명성을 익히 들어서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년이 넘게 계속 문을 닫고 재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되게 막막하고 아무리 진짜 명성이 있는 분이라도 이 고민은 똑같을 텐데 방법이 딱히 있을까 고민도 되고 그랬는데 관장님께서 여태껏 해왔던 일이나 앞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 쭉 듣다 보니까 역시 좀 뭔가 믿음이 갔고요. 뻔한 길보다는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것 같다는 희망이 들어서 되게 희망적이고 뭔가 가슴이 설레고 그랬습니다. 네.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잘 못해. 진짜로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잘 못해. 정말 진인생 블로그.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정보들과 또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작은 도서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의 화두를 정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특히나 새마을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